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정원 논객 인사드립니다.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사를 청구한 것을 두고 그게 무리수이냐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거 조국 수사 등등 하여 무리수를 썼던 것도 사실인데 원래 검찰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니까 집단의 특성으로서 이해해드려야 하고 설사 무리수를 둔 게 맞다 손쳐도 상대가 무리수를 쓴다고 하여 나 역시 무리수를 쓰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등의 물음을 던지는 이들이 진보 세력 내에도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무리수를 쓰는 상대와 맞서야 하는 경우 나도 무리수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타성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상당히 자주 겪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저는 로버트 존 아우만 교수님의 공갈협박범의 역설이라는 재미있는 이론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아우만 교수님은 이 공갈협박범의 역설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발한 상황을 모델로 제시하여 실제 국제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먹히는 실사구시적 협상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셨고 결국 2005년에 갈등과 협력에 관한 이해를 높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십니다. 이 이론 자체가 그의 큰 공로로 인정되는 만큼 절대적으로 만만한 이론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그 실효성이 검증된 탁월한 식견을 담은 이론임을 미리 밝힙니다. 자, 공갈협박범의 역설 이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방에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 내가 지금부터 너네들에게 10억 원의 돈을 쏠 거야. 너네들 오늘 땡 잡은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1시간 뒤에 돌아올 테니까 그 전에 얼마씩 분배해서 나눠 가질 것인지 협의해. 만약에 1시간 뒤에 내가 여기 돌아왔을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니네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가. 하지만 합의에만 이르면 어떻게든 공돈을 먹게 되는 거야. 이러고서 나갑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둘 다 정상인들이라면 어떤 합의에 이르겠습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공평하게 5대5로 돈을 5억씩 나눠 가지려고 할 것이고 합의도 쉽게 원만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공평하게 내가 반 갖고 네가 반 갖자. 그런데 아쉽게도 마침 둘 중 한 명이 재수없게도 그 동네에서 유명한 미친놈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미친놈의 주장은 상당히 골 때립니다. 내가 10억 중에서 9억을 챙길 테니까 너는 1억 원만 챙겨. 안 그러면 나는 합의를 안 해줄 거고 너는 한 푼도 못 챙기게 된다. 어쩔래? 1억이라도 받을래? 아니면 한 푼도 못 받을래? 라고 나오는 상황. 아주 미친놈을 만난 거죠. 정상인은 굉장히 억울해요. 그래서 항의하죠. 아니 반반씩 나누면 손쉽게 해결될 문제를 왜 뭘 근거로 당신이 9를 가져가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야? 너 내 말에 반발하는 거야? 나 기분 나빠. 기분 나빠서 못 견디겠어. 아까 그 제안 내가 철회한다. 내가 9억 9천을 갖는다. 넌 1,000만 원만 챙겨. 너 또 불만이라고 입만 뻥끗했다가는 또 10분의 1로 네 몫을 줄여버리겠어. 1,000만 원이라도 챙길 거면 나한테 9억 9천을 달라고. 완전히 미친놈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인이 하는 일반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공평하게 나눠 가지지 않았다고 실험 설계자에게 신고라도 할까요? 아니죠. 미친놈은 룰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면 된다고 했지 공평하게 돈을 나눠야만 한다는 룰을 정했던 적이 전혀 없죠. 이 게임의 룰은 1대 9가 됐든 0.1대 99.9가 됐든 막판에 합의만 하면 되는 룰입니다. 누가 봐도 미친놈은 무리수를 내던지고 있고 배째라를 시전하고 있지만 규칙을 어긴 바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유로 그의 무리수를 제한할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과연 이런 경우에 정상인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래, 저놈은 원래 동네에서 미친놈으로 유명했던 놈이니까 재수가 없던 걸로 치고 아무 돈도 못 받고 파토를 내느니 1,000만 원이라도 챙기자. 저놈이 9억 9천만 원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공돈 1,000만 원이 생기는데 그거라도 챙기는 게 이득이다. 이 협상을 파토내지만 말자 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순응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미친놈과 달리 스스로에 대한 품위를 지켰노라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 가장 큰 이득을 챙기는 것은 당연히 미친놈입니다. 혼자 9억 9천을 챙겼으니까요.
그리고 9억 9천만 원을 챙긴 그 미친놈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정상인은 미친놈과 협의를 통해서 자기는 1,000만 원만 가져가고 미친놈은 9억 9천을 가져간다는 것에 동의했던 상황이니까. 자, 분명히 합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9억을 가져간 것이기에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챙긴 돈도 엄청나게 많고 플러스 원래 그런 식으로 항상 해오던 놈인 걸로 통용되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더 이상 훼손될 명예도 없고 결국 그 어떤 면을 따져봐도 승자는 명백하게 그 미친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친놈은 가장 수지에 맞는 장사를 하게 되고 이래도 되는 세상이구나 라면서 스스로의 행동 패턴을 정당화하고 매번 그런 식으로 상대를 호구 대접하겠죠. 동시에 그를 상대하는 정상인은 매번 비슷한 상황에서 호구가 되죠. 다음에 또 유사한 협상 상황에 놓이더라도 한 번 호구로 전락해버린 정상인은 매번 호구가 되고 미친놈은 매번 승자가 되어 이권을 독식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우만 교수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친놈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요? 정답은 똑같이 미친놈이 되는 수밖에 없다. 미친놈의 발악에는 미친놈의 방법론으로 대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억 중에서 9억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놈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야?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여? 9억을 내놓으라고? 싫은데? 나도 그냥 한 푼도 못 받아도 그만이야. 니만 배째냐? 나도 배째인다. 둘 중 누가 아쉬운가 보자 미친놈아. 네가 1억만 가져가. 9억은 내가 챙길 테니까. 하고 강공으로 나와야 상대의 미친 짓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미친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사실 미친놈도 그 돈이 아쉬워요. 그가 돈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배째라 나오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9억까지 바라는 그 욕심쟁이가 협상이 파토나는 것을 허용할까요? 그가 과감하게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나와도 상대는 hin사적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친놈은 내가 강짜를 부려도 상대는 체면을 지키느라 hin사적으로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무리수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정상인인 줄 알았던 그 상대가 갑자기 자신과 같은 방법론을 들고 나오게 되는 순간 계획이 틀어짐을 인지하게 되죠. 어라? 상대가 점잖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나처럼 미친놈 전략을 들고 나왔네. 이거 상당히 골 때리는걸? 하면서 적당한 선의 이권 배분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올 경우 협상 자체가 파토나 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지해오던 나의 정상인으로서의 평판은 한순간에 구겨지고야 말죠. 보통은 정상인 입장에서 미친놈 전략을 갑자기 쓰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협상 자체가 파토나 버려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훨씬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어 버릴까봐. 두 번째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정상인으로서의 고결한 품위와 체면이 한 번의 미친 짓 시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릴까봐 우려되는 심정.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넘기 어려운 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볼 때 유사한 협상의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형국이라면 협상이 파토나거나 나의 체면이 깎이거나 하는 불리함을 한 번쯤은 무릅쓰고서라도 같이 미친놈이 되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친놈이 나를 대하는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미친놈이 지닌 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앞으로 수십, 수백 번 맞닥뜨려야 할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의 무리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상황의 키를 내 쪽에서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정말로 협상이 깨져버릴 수도 있겠구나 위기감을 갖고 미친놈은 점점 무리수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검찰 조직과 개혁 세력, 여기에 짜맞춰서 위의 이론을 적용시켜보죠. 검찰 조직은 칼을 휘두르면서 무조건 자기가 10 중에 9를 가져가겠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 모두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10의 2권이 있는데 자기 혼자 9를 다 챙기겠다는 자세, 일관된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을 적당히 손보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때 이 구역에 새로운 강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녀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죠. 너만 법적인 권한으로 사람을 찌르냐? 나도 법적인 권한으로 사람을 찌를 수 있다. 너도 공평하게 심의도 받고 감찰도 받고 뭐 걸려서 나오면 군말 말고 죗값도 치르고 해. 라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검찰도 만만치 않죠. 이 검찰이라는 이 동네 미친놈은 이런 상황에서도 착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의 한편이라서
장관의 위신과 체면을 볼모로 흔들어 보려 하죠. 너는 왜 안 그러던 내가 갑자기 세게 나오니?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좀 지켜. 안 그러다간 망신 나가는 수가 있어. 기자들이 다 검찰 편인 거 너 알아 몰라? 라면서 언론을 통한 공격을 해댑니다. 동시에 이것저것 구린 의혹은 없는지 마구 파내기 시작했죠. 뭐 아들 군휴가 문제라든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마구 흔들어대고 언론이 받아쓰고 했던 공작들이 있었죠. 보통 이런 경우엔 검찰의 공격을 받은 상대는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공격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방금실 장관, 천정배 장관, 조국 장관 등등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검찰 눈밖에 단 장관들은 모두 낙마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남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체면 따위는 내팽개쳐버린 채 칼을 뽑아서 그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골 때리는 거죠. 이야,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평소 쓰던 방법이 안 통하잖아. 얘를 어쩐다. 검찰은 지금 끝장을 보겠다고 압박하는 미친놈스러운 장관을 맞이하여 멘붕이 와 있을 것입니다. 징계 청구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문제 삼아서 흔들어 보려고 용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법리가 강하기로는 판사 출신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검찰이 가진 상대적인 강점인 언론 동원력, 이 언론 동원력을 총동원하여 체면 구기기 프레임을 걸어서 흔들어 보려 하는 상황. 그렇지만 추미애 본인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 이 정도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그런데 우습게도 이 장관의 체면 프레임,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워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이 체면 프레임에 보수층만 걸려든 게 아닙니다. 우습게도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비슷한 프레임을 걸어서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철희 씨나 한겨레 기자들 같은 경우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한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생겼어. 이철희 씨에 의하면 추미애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솔직히 한마디로 체면 때문인 겁니다. 장관의 고고한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더러운 꼴을 보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저런 품위 손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 얘기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했을 때 이건 유죄다. 이 사람은 시키면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짜맞추기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똑같이 한다? 우리는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되는데 장관의 징계 심의 요청 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것은 추미애가 함부로 사용해버렸던 것은 마치 검찰이 이곳저곳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이고 그걸 비판했던 우리들이 늘상 했던 비판과 똑같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카드는 즉 추미애가 뽑아둔 그 카드는 내로남불 카드다. 남은 써도 되지만 나는 써선 안 되는 카드다. 이거죠. 이게 뭔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불법이에요? 법 어긴 겁니까? 법에 명시된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활동시켰을 뿐입니다. 상대는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고등학생 표창장 수사에다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때려버리는 수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압수수색의 권한은 검찰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한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적법한 권한이지만 누가 봐도 무리수인 것들. 하지만 그것들은 금기와 같지 않습니다. 물론 무리수라는 것도 서로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검찰은 그런 무리수를 자제할 생각이 애초에 없는 집단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무리수를 금기시하는 체면 차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역이용하려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을 상대하면서 나만 체면을 생각해서 가급적 유들유들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장기적 결과는 언제나 뻔해집니다. 매번 호구가 되는 것이죠. 추미애에 대해서만 내로남불 타령하지 마시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타령을 좀 해보시죠. 검찰은 꼴이 우스워도 합법의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되고 장관은 아무리 합법적 권한이어도 꼴이 우스우니까 큰 죄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입니까? 그 똑같은 짓을 검찰이 하면 검찰은 원래가 칼 휘두르는 집단이니까 그래도 되고 장관이 좀 무리수 좀 썼다 하면 원래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러느냐 품위를 지켜야지 라면서 비난해버리는 그 이중잣대. 그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리수라 함은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허용된 선에서의 무리수를 지칭하는 것이며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의 범위는 무조건 지켜짐을 전제로 무리수를 논하는 것이니 그 점은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즉 미친놈을 상대한답시고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제부터 나도 무리수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미친놈을 상대로만 미친놈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철희 씨, 추 장관의 내로남불을 신랄하게 지적하셨는데 그걸 지적하기 이전에 본인이 추 장관에게 갖는 시각이 오히려 내로남불에 가깝다는 지점을
감히 지적해봅니다. 칼을 든 미친놈이 나를 공격할 때는 알아서 돈 다 내주는 게 고상하거나 고결한 게 아닙니다. 칼을 든 미친놈은 칼을 들고 맞서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로버트 아우만 교수님의 현실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